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치가 공개된 이후 측정치가 낮은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주장과 측정 조건과 재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 반발을 의식해 재측정은 할 수 있다면서도 재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마무리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의 징후가 짙어지며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르면 오늘 밤 무역 보복의 상징으로 불리는 통상법 301조 발동을 압박하겠다고 나서고 중국 역시 이에는 이라며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며 일부에서 거듭해온 1948년 건국절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전 등 예우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운영한 댓글부대의 민간인 팀장 30명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현재 국정원 지도부에 이들의 명단을 넘기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실수요자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한 내용을 포함한 파리 대책 후속 조치와 현장의 궁금증을 짚어봤습니다. 수원 화성의 축대 일부가 무너진 채로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과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세계문화유산들을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치가 그제 공개된 이후에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측정치가 낮게 나온 것을 두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더 이상 사드 배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측정 조건이나 재원을 공개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측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재측정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나온 수치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검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마무리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주민대표 참관은 물론 주민들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입회시켜 재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측정치가 낮게 나온 데다 다시 측정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재측정할 경우 사드 배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하는 환경부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측정값이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에 나와 있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장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 작동은 켜고 끄는 두 단계로만 돼 있어 출력 조건에 따라 측정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측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재측정 의사를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검토해 이달 안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주민의 반발이 있지만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우선 사드의 임시 배치, 나아가서는 정식 배치까지는 수순으로 보이기도 하죠. 환경영향 평가라는 절차적 문제는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발박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이제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국방부 분위기로는 사드 배치는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놓고 이지은 기자와 함께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모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은 조속히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최종 배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하는데 이 송 장관은 오늘 성주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는 주민 공청회가 있지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국방부는 이 사드 임시 배치를 좀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절차적 문제로 지금 아무튼 여전히 논란은 되고 있는데 사실 사드 배치 논란이 있을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는 이제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0km에서 150km 이 고고도에서 낙하할 때 요격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예. 최근 북한이 그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예. 그래서 사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됐는데 이 사실 ICBM급은 사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나 뭐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면 다른 단거리나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데 사드에만 지금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 이거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에서 150km의 예. 그런 그 고고도 요격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가 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격률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사드는 아직 한반도 같이 500km 내의 짧은 거리에서 단시간 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반응 속도가 입증된 바 없고 또 미국에서조차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에 쏜다고 해도 낙하 속도가 마 15 이상이기 때문에 예. 네, 물론 사드 배치로 인해서 뭐 다른 손실이 없다면 배치하는 것이 뭐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사실 중요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과의 그런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중국의 입장은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결국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절차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고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도 늘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무슨 드라마의 대사 같지만 그 내용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르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 중국을 향해서 무역 보복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통상법 301조 발동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냉정을 되찾으라면서 한 말이 바로 네 속, 내 속 얘기입니다. 대북 제재 등 여러 가지로 미중 관계가 꼬인 끝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선 미국의 이런 전략을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도랑치고 가재 잡는 전략이라고는 합니다만 중국의 대응도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냉정을 촉구했습니다. 已经有你中有我，我中有你的这样的一种紧密的格局下，打贸易战没有前途，没有赢家，只会双输。 양국의 관계가 호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현재 시간 14일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 CNN은 중국에 대한 초고강도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 통첩성 경고라는 겁니다. 미 언론들은 301조 발동을 위한 사전 조치란 점도 주목했습니다. 환구15는 무역 보복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은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하다며 중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무역 전쟁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경제이자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으로 충격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베이징에는 신경진 특파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신경진 특파원 제 얘기 들리죠? 중국이 미국에 경고도 보냈다면 뭔가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뭡니까?
예, 차이나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이미 한 차례 중국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겨냥해 스페셜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당시 명목 국내 총생산은 미국이 중국의 약 15배였습니다. 반면 지난 2016년 명목 GDP는 중국 11조 3,900만 달러, 미국 18조 5,600만 달러로 1.63배에 불과합니다. 구매력 환산 GDP는 이미 지난해 미중이 역전, 중국 21조 2,700만 달러, 미국 18조 5,600만 달러로 미국이 중국의 87%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공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중국은 내일부터 북한산 철,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예정된 수준이지만 지난해 결의안 2270호는 통과 33일, 2321호의 경우 10일 만에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2371호는 8일 만에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북미 양측에 유엔 틀 안에서 해결하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야에 발표했던 선례에 비해 이번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는 할 건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히긴 하는데, 아무튼 중국은 한미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오늘자 논평에서 최근 한반도에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며 한미의 대규모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을 새롭게 자극해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이중 중지 제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지를 다시 촉구한 겁니다. 예. 자, 오늘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서울에 왔다가 오늘 밤에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누굴 만났냐 하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전해진 내용이 있는지요? 예, 중국 외교부는 누구를 만날지 답변을 피했습니다. 최고위층 면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클 수 있습니다. 앞서 미 틸러슨 국무와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기고를 통해 북한 정권 교체 의도가 없다고 한 데 이어 던포드 의장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현 상황이 전쟁 없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중미 간 담판을 향한 기류의 변화로도 읽힙니다. 예. 자,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의 리포트에 의해서 직접 몇 가지 좀 질문 답변을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당장이라도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미중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로 번질 수가 있고 특히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는 만만치 않은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산업부 조민근 기자와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정대로라면 미국 언론들의 보도대로라면 저희 뉴스가 끝나고 한 1시간 뒤쯤 아니면 2시간 뒤쯤에 이제 트럼프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301조 발동에 대해서요. 근데 미중이 301조 발동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중에서? 미국은 우선 철강 분야에 대해서 예.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301조라는 것이요,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할 수 있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기거나 예.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광범위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예. 이에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동원할 수도 있다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슈퍼 예. 301조는 1988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종합무역법을 만들 때 기존의 301조를 더 강화한 것인데요. 예. 일단 발동이 되면 무조건 협상을 해야 하고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 이 슈퍼 301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미국은 1989년 우리 농산물 시장에 장벽이 있다면서 그리고 1997년에는 자동차 시장의 접근이 막혔다면서 한국에 각각 슈퍼 301조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왜 다시 301조 카드를 들고 나섰다고 봐야 될까요? 심지어는 슈퍼 301조까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충돌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예.
이른바 경제 공약인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 무역 적자를 줄여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면 약 7,400억 달러였는데요. 그중에 절반가량이 3,700억 달러가 대중 적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무역 정책을 이끄는 주요 직책에 모두 대중 강경론자를 임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예.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과거에 슈퍼 301조를 시행할 때 담당 관리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런 거예요? 당시에 USTR 부대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면서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이 보였습니다. 예. 대북 압박을 위해서 미국이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통상을 앞세워서 중국을 몰아세우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예.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대중무역 적자도 해결해 보려는 다목적 카드로 쓰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과연 이제 전면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중국의 공언대로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간다면 중국의 타격만큼 미국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301조가 발동이 되더라도 당장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한 대신에 한 1년 정도 조사 기간이 걸릴 텐데요. 예.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문제인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우리 쪽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보다 노골적으로 무역 적자 축소는 물론 방위 분담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조언은요. 북핵 문제로 쉽지 않은 여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서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서 예.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근 기자였습니다. 예,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해묵은 것이죠. 양국은 이미 55년 전에 전쟁까지 벌인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미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돼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해야 하는 미국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무역과 국경 분쟁 모두에서 미국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전처럼 치렀습니다. 백종원 기자입니다. 중국군 탱크가 산악지형을 질주합니다. 공격 명령이 내려지자 일제히 발포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돼 참호가 파괴되는 장면도 보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둥랑과 지형이 유사한 시렌산 산악지대에서 진행한 전쟁 훈련입니다. 둥랑 지역은 중국과 인도, 부탄 등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선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이 심화돼 양국군이 2달째 대치 중입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악사이친 등지에서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1962년엔 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국경지대에 병력 4만여 명을 급파했습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인도와 관계가 가까워진 미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지난 6월 인도와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친밀감을 연출했습니다. 양국의 군사훈련 강화와 미국산 무기 구매 증대 등도 긴밀하게 논의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인도 간 정상회담을 전후해 중국이 둥랑 지역에서 인도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온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일단 군사적 옵션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앞서 일주일간 말을 아껴온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번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외교적 압박을 1순위로, 군사적 옵션은 차순위로 꼽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청와대에 따르면 던포드 의장은 또 현재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 기대한다며 미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와 동맹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높여놓은 군사적 긴장감을 한 단계 낮추면서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란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주일 만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선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을 빚었던 건국 시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던 것과는 달리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건국의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 시점 관련 발언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나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으로 못 박으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게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독립유공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사망 시 정부가 우편으로 보내주던 영구용 태극기를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운영했던 댓글부대와 관련한 속보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댓글부대의 민간인 팀장 30명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개혁위는 이들의 명단을 넘기면서 국정원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오늘 국정원 댓글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인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른바 외곽팀을 운영했던 팀장급 민간인 30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이 명단을 넘기면서 현재 국정원 지도부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는 겁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명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정확한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위의 권고를 받은 국정원은 바로 수사 의뢰를 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서훈 원장이 적폐청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팀장급 30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국정원 지휘 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11일부터 댓글 부대 관련 핵심 자료들을 검찰에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바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 바가 있죠. 국정원 서버의 압수수색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 메인 서버를 직접 분석하면서 증거가 될 문건들이 대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누가 최종 책임자냐가 중요한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는 30일로 예정된 선고를 새로운 증거들을 동원해서 늦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메인 서버를 분석해 불법 행위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자료들을 지난 11일부터 검찰에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30개 사이버 외곽팀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골적 정치 관여 기록들이 서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사기관 등의 메인 서버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수사팀 역시 압수수색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서버 분석 과정에서 정치 관여의 지시자와 보고자 등 결제 라인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지 여부를 이번 주 판단할 예정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당이 오늘 처음으로 후보 간 TV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예상대로 3대1 구도가 연출됐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안철수 후보를 다른 후보들이 명분이 없다면서 일제히 비판한 것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패배 책임이 훨씬 더 큰 안 후보께서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을 때 그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첫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선에서 진 후보가 100일도 안 돼 전당대회에 출마한 게 명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기 위해 나왔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하지만 공격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우리 안 후보께서 인재 영입 1호라고 하셨던 이준서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영입 아닙니까? 안 후보는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토론에서 안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최소 4차례 예정된 TV 토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새벽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무리를 일으켜 사과한다면서도 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51살 여성 A씨와 큰 소리로 다투다 A씨를 때린 혐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에서 멍자국을 확인했고 원룸 안에서 핏자국과 흉기도 발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12일 귀국했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무리를 일으켰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실히 잘 임했고요. 생각보다도 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서 좀. 아니면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 하지만 선거를 도왔던 A씨가 자해하려 이를 말렸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자해 상황에서 말리다가 상처를 입었고 폭행은 상호간에 없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핵심 임원은 공적 인물이어서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이 예정대로 17일 말씀하세요. 기자 출신인데. 좀 모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MBC와 김장겸 사장 등이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석연치 않다. MBC 측은 앞서 영화가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걸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적인 인물이라며 퍼블리시티권과 명예권, 초상권 침해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MBC 내부 갈등에 대해 공적 관심사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영화가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영화에 등장하는 영상 등이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만큼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영화 공범자들은 임원들 재임 기간 MBC가 공영방송 역할을 어떻게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 등을 다루며 공익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MBC 내부에선 기자와 PD 등의 제작 거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지역사 기자들이 서울로의 기사 송고를 무기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다음 주에 파업 찬반 투표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간부들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MBC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의 전국 지역사 기자들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로의 기사 송고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책임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검은 리본을 다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MBC와 시사제작국 등 200여 명의 PD와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선언했고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언론노조 MBC 본부는 다음 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일부 간부들도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오정환 보도본부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부정한 이들에 맞서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제작 거부에 대해 사내 특정 단체가 외부 세력과 정치 권력의 지원 속에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여성 앵커와 말다툼을 벌여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한 기자와 경영진 간에는 오늘까지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노사 간 감정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음 달까지 서울 시내를 누빕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소녀상을 만날 수 있도록 버스 업체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버스 안에서 소녀상을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효정 기자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소녀상이 서울 시내버스인 151번 버스의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에 오른 시민은 반가움에 사진을 찍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입니다. 난 몰랐어. 전혀 몰랐어. 이제 사람 줄 알고 새가 앉았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만지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잖아. 151번 시내버스는 무의동 차고지를 출발해 일본 문화원이 있는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 흑석동으로 달리는 노선입니다. 일본 문화원 인근을 지날 땐 위안부를 다룬 영화 귀향의 OST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똑같이 겪었을 아픔이고 지금이라도 뭔가 안아줌으로써 조금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버스업체는 151번 버스 31대 중 5대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다음 달 말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제작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만든 김은성, 김석영 부부 작가가 맡았습니다. 찾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버스 내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를 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의미와 아픈 역사에 대해서 새겨볼 수 있으며 한편 세계 위안부의 날과 광복절을 맞아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한 소녀상이 서울과 광주 등 전국 10여 곳에 새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8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나면서 시장 과열은 일단 꺾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차례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나온 후속 조치를 이태경 기자가 3가지 포인트로 풀어드립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파리 대책에 대해 갖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출입니다.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 한도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이었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7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기 지역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을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 한도 LTV DTI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실행된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규제 지역 집을 팔 땐 원래보다 양도세를 더 내야 하지만 충청, 강원 같은 비규제 지역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신규 아파트 청약입니다. 서민 실수요층에게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합니다. 내 집 없이 산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볼 때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 가족 수 3명,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휴대전화 요금의 선택약정 할인폭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인율을 25%로 올리라는 최종 행정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린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 주 이통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다음 달 1일 시행을 위해선 2주 전엔 업계에 내용을 알려야 하는 만큼 16일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이통 3사는 지난주 정부 인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새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통사는 할인율 인상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주파수 할당 비용이나 전파 사양료를 인하하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 항목이 세금처럼 내야 하는 비용이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공정위와 방통위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업계에선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한 소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위기지만 대응 방안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정부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주 과기정통부의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 보고까지 업계와의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연인과 헤어지고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보복성 음란물을 정부가 처음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사생활을 담은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귈 때 찍어놓은 은밀한 영상을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음란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개인 성행위 영상물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약 3천 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퍼뜨리면 일반 음란물 유포 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3개 웹하드 사이트 등 몰카 영상 유통 채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악성 유포자를 가려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 인력 부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년에는 간호사가 12만 명이나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수도 늘려야 하지만 간호사가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처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지방병원 3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으로 간호 인력이 법정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전국적으로 12만 2천 명, 2025년엔 12만 6천 명, 2030년엔 15만 8천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6.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9.5명보다 낮은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열악한 처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37만 6천 명이지만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8만 명입니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도 8.25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나눠보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1년은커녕 일주일만 해도 뛰쳐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올 여름에는 빙수나 냉면 같은 음식보다는 갈증을 쉽게 풀 수 있는 맥주 붐이 일었습니다. 맥주가 치킨을 제치고 올여름 가장 많이 찾은 먹거리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나빈 기자입니다. 한 마트의 맥주 판매대 앞 1시간 만에 빈 상자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올해 더위가 길어지면서 맥주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또 유난히 더워가지고 저희가 퇴근하고 남편이 오면 맥주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올해 여름 먹거리 관련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맥주의 온라인 언급수가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여름 먹거리의 대표격이었던 빙수와 냉면은 맥주와 음료에 밀려 하락 중입니다. 빙수는 온라인 언급수가 작년 4만 2천 건에서 올해 2만 7천 건으로 떨어졌고 냉면도 3만 9천 건에서 2만 6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긴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며 찬 음식보다는 갈증을 바로 없애주는 음식을 찾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빙수보다 음료수가 식혔을 때 더 빨리 나오고 마셨을 때 바로 시원하고 해서 빨리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 같아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으로 인해 대표 계절 먹거리 선호도에도 변화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서울의 한 화랑이 명성황후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여우 사냥을 시작한다. 대례복을 준비하게. 경복궁에서 일본 자객의 손에 비극적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와 뮤지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얼굴은 알 수 없습니다. 왕과 여인들의 초상을 남기지 않는 조선 왕실의 전통에 따라 명성황후의 초상화나 사진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서울의 한 화랑은 오늘 명성황후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두건을 쓰고 흰옷을 입은 여성이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양식 의자에 앉아 있는데 뒷면엔 부인 초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족자를 공개한 측은 민씨라는 글자가 지워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왕실 사진이나 초상과 크게 다를 뿐더러 초상화 양식이나 한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44세 세상을 뜬 얼굴 없는 왕비, 명성황후의 모습을 둘러싼 논란은 1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동진해서 20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백인 남성은 나치를 동경해온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 편을 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과거 백인 우월 극단주의 단체인 KKK단이 들었을 법한 횃불이 등장하고 극우 시위대 수천 명이 참여한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차량을 돌진한 20살 용의자는 고교 시절부터 나치를 선망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치의 군사활동과 히틀러의 동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시애틀, LA, 애틀란타, 덴버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가적인 유혈 충돌 가능성에 백악관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과 편견, 증오를 비난했다며 이 비난에는 백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 등이 포함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의 책임이 여러 편에 있다고 말해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폐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비용의 4배가 들어가는 데다 국민 세금도 1조 원 넘게 투입됐는데 비용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촬영된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의 모습입니다. 원자로 오염수에 수중 로봇을 투입해 사고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폐로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사이 오염시설의 철거와 제염 등 폐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4배가 늘어난 8조엔,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엔 세금 1조 2천억 원이 들어간 것도 도쿄신문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폐로 비용은 도쿄전력 부담이 원칙인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으로 발주하면서 국민 부담으로 옮겨간 겁니다. 폐로 비용을 포함해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 비용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 비용을 215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4년 전 예상치 110조 원에 배가 넘습니다. 일본에선 원전 재가동과 증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인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린이 치료에 쓰는 산소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산소를 대주는 업체에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66명의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깊은 울음을 쏟아내고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고개 숙인 채 눈물만 떨굽니다. 숨진 손주를 아는 할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부모들은 숨 헐떡이는 아이들 옆을 떠나지 못합니다. 인도의 한 주립 대학병원에서 어린이 치료에 쓰는 산소 공급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중단됐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있던 신생아와 어린이 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회사는 주정부가 우리 돈 1억 2천만 원, 산소 이용료를 내지 않아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통보를 했지만 주정부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은 수동 펌프로 아이들에게 산소를 전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 정부와 병원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숨진 건 뇌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인도 전역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K리그의 맏형 이동국 선수가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축구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신태용호는 이동국 카드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올린 공을 이동국이 가볍게 골로 연결합니다.
이동국이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103번째 경기에서 골 세리머니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후 2년 10개월 동안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이동국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습니다. 올해 38의 노장이지만 골문 앞에서 터뜨리는 한 방은 여전히 K리그 최고로 꼽힙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이동국의 골만 주목한 건 아닙니다. 대표팀 중 가장 많은 A매치 103경기에 출전한 이동국의 투지와 경험이 후배들의 분위기를 이끌어줄 거란 계산입니다. 3년 만에 대표팀을 복귀하게 됐는데요. 기쁨보다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대표팀은 오는 31일 이란에 이어 다음 달 5일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본선행을 향한 최종 승부를 펼칩니다. 이동국은 5년 전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우즈벡전에서도 골을 터뜨렸습니다. 신 감독은 왼발을 다린 염기훈과 카타르전에서 맹활약한 이근호 등 K리거 11명도 대표팀에 발탁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당일 법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벌인 5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지난 7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박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박모 씨에게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현상금 5억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2014년 6월 신고 당시 박 씨가 사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전 최고 경영진 2명이 허위 광고를 한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트레버 힐 전 총괄 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 등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해당 차량들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길고양이를 길에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A씨는 이미 2차례 길고양이를 죽여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지난달 내린 폭우로 성곽 안쪽을 지탱하는 축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죠.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700년대 말 지어진 수원 화성은 복구와 복원을 거치며 199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봉화대가 설치된 동남쪽 성벽은 건설 당시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성곽과 봉화대 안쪽으로는 양옆으로 주택가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을 보니까 방수포 여러 겹이 덮여 있습니다. 원래는 지형을 떠받치는 축대가 있었던 곳인데 폭우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거운 돌로 쌓은 담은 지난달 16일 수원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붕괴됐습니다. 이면도로에 임시로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관광객과 차들은 바로 옆으로 지나다닙니다. 축대 아래쪽으로 와봤습니다. 방수포 밑에는요, 축대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이 튀어나와 있고요. 붕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길가에 세워놓은 차들 위로 돌무더기들이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 맞은편 주민들도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축대에서 떨어져 나온 돌 일부를 이쪽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 가까이 복구 소식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유, 이게 여기까지 허물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놀랬지. 그래, 그것도 불안하고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주변의 다른 축대도 관리가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한쪽에 무단으로 소파와 플라스틱 통을 갖다 놓고 흡연 공간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쓰레기도 쌓아놨습니다. 수원시는 이르면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달 안으로 축대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찰자 선정이 8월 8일 날 했고요. 공사 착공을 우리가 8월 17일 날 할 거라고요. 현장 조사하고 실지 모양 자문도 받고 설계를 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한 열흘 정도 했고.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입니다. 저희에게 2달 전에 이곳 성벽 곳곳이 훼손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사 안내판이 앞에 세워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 무너진 성벽이 보이지 않게 방수포로 덮어놨습니다. 이 너머를 보니까요. 임시 등산로로 돌무더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문에서 서문까지 이어지는 성곽 곳곳이 파란색 방수포로 가려져 있습니다. 덮개 역할을 하는 돌은 등산로에 떨어져 있고 돌과 돌 사이에 발라놓은 시멘트가 힘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재청의 안전점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기 아주 흉하지요. 옆에 조화롭지도 않냐고 또 저게 흉물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와서 그러한 문화유적지를 느끼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무소 측은 연구 용역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복구에 들어갔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성벽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좋지만 이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우리 문화재가 흉물로 변하는 걸 막으려면 지금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세상에 없던 예술적 스테이크.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가 앞치마인가? 지난 탄핵 전국 한 시민은 대통령의 변호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온몸에 휘감은 채 식사를 하고 있었던 변호사.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도 같은 장면을 연출하려다가 제지를 받은 그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겨울만큼 태극기가 흔했던 계절이 또 있었을까? 좌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을 지켜내자는 일부 단체들의 구호는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와 함께, 심지어는 이스라엘기와 함께 아스팔트 거리를 휘감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일까? 한두 해 전만 해도 대형 태극기 현수막으로 물결을 이루었을 광화문 일대는 한산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라도 받지 않을까 저어되는 마음들 때문인지 빛을 되찾은 광복절 8월의 태극기는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겨울 저희 JTBC 뉴스가 친박단체 집회를 가능하면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저어됨을 예감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태극기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는 안중근 의사의 피 묻은 그 태극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 4.19와 6월 항쟁,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모두 민주공화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한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 그들의 관에 덮인 것 역시 태극기였죠. 비극의 순간들뿐만이 아니라 축제 현장에서도 태극기는 혹은 감동이었고 혹은 발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좌도 우도 아닌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였습니다. 내일은 광복절, 태극기에도 빛을 다시 찾아줄 때가 됐습니다. 태극기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틀림없다면, 그래서 모두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태극기를 들 수 있다면 설사 앞치마처럼 두른다 한들 고함쳐 말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물러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서 낯익은 이름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입니다. 12년 전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 박사는 재기를 다짐하면서 멸종된 고대동물 매머드 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의 연구에는 진척이 없었고 황 박사로부터 시료를 건네받은 제주대 팀에서 오히려 성과가 나오자 양측이 법적 다툼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사실상 제주대 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측은 또다시 연구윤리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동굴에 파묻힌 매머드 조직을 손도끼로 떼어냅니다. 황 박사가 3만 년 전 멸종된 고대동물 매머드 복제에 나선 건 2012년부터입니다. 시베리아 동토에서 채취한 매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배양한 뒤 이를 코끼리에 착상시켜 복원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시 과학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큰 진척이 없자 황 박사는 2015년 박세필 제주대 교수팀에게 매머드 샘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 황 박사가 전달한 시료를 통해 박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 측은 자신들의 기술로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으니 연구자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박사 측은 건넨 샘플이 러시아 북동대학 소유이므로 연구 성과 역시 북동대학과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 측은 정당한 계약 없이는 연구 성과를 넘겨줄 수 없다며 차라리 배양된 세포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 박사 측은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박 교수 연구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달 초 박 교수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매머드 복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황우석 박사가 또다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에서 황 박사가 매머드 조직을 불법으로 들여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방송한 다큐멘터리입니다. 1만 년 전 멸종된 매머드의 흔적을 찾고 있는 황우석 박사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당시 황 박사는 매머드 샘플 수 킬로그램을 채취해 국내에 반입했지만 체세포 배양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들여온 샘플들을 박세필 제주대 교수팀 등 국내외 세포 연구기관 30여 곳에 전달하며 복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 팀이 추가 샘플을 몰래 들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14년 5월 박 교수팀은 매머드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는데 네이처 등의 논문 제출을 위해선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며 샘플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 교수는 황 박사가 당시 이런 요구에 대해 북극해 지역이 매우 추워 여름철에만 채취가 가능하고 발굴도 어려워 새 조직을 가져오기는 힘들고 기존에 제공했던 조직도 몰래 들여왔는데 다행히 우리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대 생물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황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고대 생물을 수입해 신고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박사는 검찰 조사에서 박 교수 측에 불법 반입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황 박사가 추진한 매머드 복제 연구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뒷얘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연구진이 매머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건 이제 황 박사 팀이 아니라 제주대 팀이라면서요, 그죠? 예, 이게 세계 최초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2012년부터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를 했지만 진척이 없자 박세필 교수팀에게 매머드 조직 샘플을 넘긴 건데요. 제주대. 예.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황 박사는 이 세포 배양 성공 소식을 듣는 자리에서 경천 동지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예. 그 메머드 복제는 황 박사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다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했다면 그만큼 큰 사건이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제 성공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배양에 성공한 세포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 측은 당시 실험에 성공한 영상 등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뒀고 세계적인 DNA 전문 분석기관에 검증한 결과 메머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적법하지 못한 경로로 들어온 조직을 사용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포를 폐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박 교수 팀은 지금이라도 황 박사 측이 메머드 조직을 다시 제공을 하면 언제든지 재현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연구는 원래 황 박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진척이 없어가지고 제주대 박세필 교수 팀으로 시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제 주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실물이 지금 안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물이 안 남아 있는 이유는 그게 뭐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어서 폐기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메머드 복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박세필 교수 연구팀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메머드 세포라고 검증받은 이 결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세포가 시베리아에서 채취한 메머드 조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복제에 성공한 그 세포에서 나온 건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세필 교수팀이 복제했다는 세포 DNA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제출해서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이 감정 결과는 생쥐로 나왔습니다. 생쥐로 나왔습니다. 생쥐. 메머드가 아니라 생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는 박세필 교수팀이 복제했다는 세포 DNA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검사해 보니까 메머드가 아니라 생쥐다. 너무 이건 대비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상황을? 네, 이 부분이 좀 저희 취재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당시 수사진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는데요. 이 박 교수팀이 검찰에 보낸 세포와 전문 연구기관에 보낸 세포가 서로 달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류가 생겼다 이 정도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에서도 양측의 검증 결과를 모두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박 교수 측은 수만 년 전 멸종된 메머드 세포 분석을 외부 기관의 도움이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쥐로 검증이 됐다는 부분은 검찰의 말이 맞는지 박 교수 측이 맞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박 교수 측은 그게 생쥐가 아니다, 메머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검찰은 그걸 생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혼자서 하진 않았을 테고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다른 전문가들이 개입돼서 다 조사한 거 아닐까요? 검찰 그 수사 그 기록에 보면은 서울대에 이름은 실명은 거론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저명한 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 양쪽의 검증 결과를 보여준 결과 이 결론은 좀 같긴 한데 이 검증 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제출한 것은 메머드라고 결론이 나왔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최 기자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우선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 이게 생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 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 박사는 뭐 세포 배양했다고 하니까 이게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황우석 박사 측에서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갈미수와 이제 협박 등의 혐의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박 교수 측과 박세필 교수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생쥐를 가지고 이 메머드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공갈미수 혐의 그러니까 본인도 속았다. 본인도 속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박세필 교수 측은 이 어떤 과정에서인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료 자체가 잘못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에 하나 이게 생쥐가 맞다면 그러면은 황 박사 측이 준 샘플 자체가 생쥐였던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양측의 주장이 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거기까지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긴 갑니다. 이 상황이.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된 건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그 생쥐라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 양쪽이 다 그러면 맞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틀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사전에 얼핏 듣기로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하던데. 예,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이 됐고요. 예. 양측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검증 과정이랑 이 혐의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 박세필 교수 연구팀은 진실 반응이 모두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박세필 교수팀은 이게 매머드의 체세포라고 네.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네네. 그게 거짓말은 아니다. 거짓말은 아니다. 근데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생쥐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황 박사 쪽은. 황 박사 측은 측정 불능이 나왔습니다. 측정 불능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정말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예. 거짓말 탐지기는 이제 심장 박동이나 여러 가지 생체적 신호를 예.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진실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예. 그 당시 상황이나 뭐 심리 상태 등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황우석 박사는 검증 불능 상황이 검증 불능. 예. 예. 이거 뭐 갈수록 뭐 미스테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내일도 후속 보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그럼 내일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득세법 시행을 앞두고 2년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5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유는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건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불과 넉 달 남기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장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폭넓게 취재해보면 사실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우선 과세 기준이 명확한데요. 그 대상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단체가 뭐하다,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라는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역시도 뚜렷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종교 목적의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종교인을 2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약 4만 6천 명, 그리고 세수는 100억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까지 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1인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 시설이더라도요. 단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 소득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등록된 인원들이 많더라도 등록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법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 등이 말하는 절차와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종교단체가 급여를 줄 때 아예 세금을 딱 떼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명세서야에 찍혀 있죠. 네. 그래서 다 들여다 보인다고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신고의 방식을 씁니다. 1년간의 소득을 개인이 5월 한 달간 신고를 하고 이걸 근거로 세금을 정하는데요. 또 연소득 범위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도 달리 적용이 됩니다. 정부의 이 조사권도 있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축소될 경우 강제할 수 있는데 다만 기재부는 가급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즉 현재 세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다. 네, 이 논란은 1968년부터 50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천주교는 1994년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뒤에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2년 유예를 말하는 의원들이 아예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넉 달 뒤에 바로 시행한다는 게 좀 무리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세부적인 제도 보완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을 목표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안내 책자 내고요. 설명회 등을 하면 절차는 거의 다 끝납니다. 기재부 담당자 통화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팀에 말했고요. 네. 김진표 의원은 종교계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시행은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무진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국회에서는 2년 유예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래서 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 2015년에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요. 종교인 예외 인정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자 여당의 한 위원은 옛날에 비례대표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지역구를 가는데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선거구를 말하죠. 네.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법안에 동참했던 여당 의원 3명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대법원장 양보입니다. 아, 대법원장 자리를 양보한다고요? 예, 서로 후보들이 양보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대법관들끼리?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예. 물망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오르고 있는 한두 명이 서로 저 사람이 낫다라고 예. 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 드문 광경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1일 전수환 전 대법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것처럼 이제 링크를 하나 걸었는데요. 박시환 전 대법관이 청와대의 대법원장직 거듭 제의에도 불구하고 장고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예. 전수환 전 대법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댓글을 보면 사실 전수환 전 대법관이 적임자다. 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예. 전수환 전 대법관은 다시 여기에 댓글을 달아서 지금은 뭐 남성, 여성 따질 때가 아니다. 가장 적임자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사를 했습니다. 예.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전시환 전 대법관 모두 대법원장 후보 1, 2위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예.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우선 박시환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제의를 받았는데 계속 고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법조인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다 부탁을 하는데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확히 왜 고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사법개혁 등 할 일이 많고 또 예전에 박시환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시절 그 내부 절차를 개혁하는데 많은 좀 고생을 본인의 느낌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든 일을 맡기 어렵다라고 고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전수환 전 대법관도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 라면서 계속 고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박시환 전 대법관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 개혁적 소수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인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독수리 오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속사정이야 뭐 다치고.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폭과 철거민입니다. 뭔가요? 네, 오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권력의 탈을 쓴 조폭이다. 그러면서 내쫓길 원주민은 그러니까 철거민이죠. 방송사 사장과 직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얘기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공영방송의 공정방송을 주문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이 꼭 임기가 보장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예. 또 MBC에서는 이른바 보도국 기자들이 지금 언론부역자인 경영진의 퇴출을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철거민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MBC 노조 쪽에서 언론 부역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해당 방송사에서 이미 해고된 언론인들도 꽤 있습니다. 해고를 시킨 경영진을 철거민에 비유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MBC 그 내부 직원들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MBC밖에 없습니다. 지금 MBC만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공정방송을 정치권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기준인데 최근 MBC는 보도국 인원 절반이 지금 보는 것처럼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요. 그건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이고요. 또 제작급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지금 홍준표 대표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공정방송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 SBS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집권하면 그런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키워드는 낙제점의 기준입니다.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인터뷰 말미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점수를 매긴다면 새 정부 들어서 몇 점 주시겠는가? 셀프 점수. 글쎄요. 저는 낙제점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바로 웃었는데요. 어쨌든 낙제점의 기준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기준은 최근의 여론의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78%로 초반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민심의 반영이라고 했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는 78%는 낙제, 11%는 낙제점을 넘었다 해서 아리송한 기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저희 뉴스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는 이미 저희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예고는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꼭 100일째를 맞습니다. 100번째를 맞아서 기자들이 여러 명 지금 저쪽에 와 있는데 오늘 나름 저희들이 정한 주제는 비극의 청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주요 사건을 가지고 취재했던 기자들과 함께 또 저와 안나경 앵커와 함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과 또 유튜브로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